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러분 요새 부동산 기사들 보시면요, 언론의 기조가 스탠스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뭐 반등한다, 다시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이걸 체감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전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올 거라고 이미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사 좋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 보세요, 이제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오늘 전달해 드릴 건데요. 지금 시장이 만약에 말 그대로 다시 오른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작년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가면요, 작년처럼 올라가다가 멈추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올라간다는 걸 전혀 체감할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사실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내려가는 아파트 단지들도 꽤 있어요. 이거를 지금 단순화시키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 한 군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이래요. 슬금슬금 오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집값 바닥하고 했는데 맨 아래 내용이 좋거든요. 여기. 지난해 특례 보금 자료론 종료 직후 곧바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멈췄던 점을 감안하면 이거 맞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집값이 바닥을 이미 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특례 보금 자리론이 쭉 갈 때 이 이상의 수요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계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한계가 다가오는 그 시점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었지만 중간에 가다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시면 여보 얼른 집 사자, 급매만 노리던 신혼부부들 변심해서 마치 뭔가 수요가 막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만 내려보면, 자 여기를 보시면요, 서울에서는 18만 쌍 중 약 12만 쌍이 무주택 가구로 집계됐다. 1만 쌍 이상이 대상이다. 여기를 다시 보시면요,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 수요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집값이 바닥을 이미 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 이게 더 합리적이죠. 왜 그러냐면 1만 쌍이잖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은 이미 외우셨겠지만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6천 건 이상이에요. 6천에서 7천인데 이것만 가지고 1년을 따져도 7만 건이 넘어요. 그리고 요새는 연별 평균 거래량이 의미가 없는 게 지난 2년 동안에 데이터가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7만 건 대충 잡아봐요. 1만 건 가지고 천지개벽이 될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따져보면 이 7만 건에서 1만 건은 큰 숫자일 수도 있고 작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자, 1만 쌍의 신생아 특례 대출, 무조건 집을 살까요?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도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일단 1번으로 7만 건 중에서 1만 건이 그렇게 커서 시장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1만 쌍이 집을 산다고 해도 시장 전체가 변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1만 쌍이 무조건 집을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만 가지고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입장을 바꿔보시면 뭐처럼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 집이나 막 살까요? 그렇지 않죠.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청약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신생아 있는 집에서 미래를 설계할 때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입지를 사고 싶어요. 이쪽을 노립니다. 즉 사고 싶은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한쪽으로 쏠릴 테고 쏠리지 않는 곳들은 가격 상승이 어렵겠죠. 그리고 마침 이 내용이 아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있지만 금리 부담 때문에 급매만 노리던 신혼부부가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게 될 것이다. 다만 서울 외곽 지역까지 매수가 유입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원점으로 돌아와서 슬금슬금 오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집값 바닥의 기사는 뭐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이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한국 부동산원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단지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권을 벗어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으로 따지면 10억이 훌쩍 넘는 단지에서 상승이 꽤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그 아랫단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주요 단지, 대단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사님들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안 해요.
쓰는 단지가 정해져 있고요. 좀 안 좋은 단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씁니다. 아니면 월세를 구해버리시고요. 시장에 나가도 한계가 느껴지는데 저는 도대체 왜 시장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한 2년 됐어요. 이제 저는 스탠스가 변한 게 없는 게 결국 답은 월세 시장에 있어요. 월세로 갔던 수요자가 전세나 매매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이런 특례 대출이 섞여서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 거래의 가속도가 일정 이상 붙으면은 그래야지 금매가 없어지고 호가가 올라가면서 외곽까지 온기가 퍼지는 거예요. 이게 한번 침체됐을 때 외곽 지역이 반등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게 수요가 잘 안 돌아와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꺾인 시장, 침체된 시장은 집을 사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해줘봤자 사람들이 희망이 없거나 뭔가 수요가 적은 곳으로 억지로 가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는데 도와주면 기꺼이 사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은 지원책이 나와도 사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얘기예요. 왜냐면 나중에 여기가 잘못되면 마이너스가 더 크기 때문이죠. 다시 얘기해서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주는 게 신생아 특례 대출은 맞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주택 시장에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돼서 들어오는 방향성을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이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사 한 가지를 더 보자면요. 물론 이건 분양권 얘기긴 한데요. 실제 일반 거래도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기 지역 미분양 소진의 인기 단지 낙수 효과도 뭔 뜻이냐면 인기 지역이 팔리면 주변 단지 계약률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은 연동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연동 효과가 실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잠실 렐스 아시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할 정도로 강남, 잠실 아니면은 서초 좀 주요 지역은 많이 올랐죠. 상단은 그냥 자유롭게 올라가는데 중상이나 중하는 못 올라가죠. 서로 연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여기서 중간 어디쯤이에요. 약간 중하 어디쯤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있는 건데 여기가 자극을 받으면 원래 서로 퍼져야 돼요. 근데 작년에는 서로 퍼지질 못하고 스탑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에요. 이 수요가 왜 없었는지를 분석한 게 전데요. 올해에는 이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수요는 여러분 이제 중이나 중하 저가 단지는요. 사람들이 전세가가 오를 때 집을 사는 모습이 대한민국 역사에 계속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무주택자 또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데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랑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랑 선택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으면 집주인들이 의리죠. 그리고 계약 연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귀찮게 매매를 하지 않아도 방법이 많아요. 더 저렴한 전세로 갈아타도 되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도 되고 월세로 가도 되고 선택사항이 많은데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은 이게 생각이 좀 복잡해져요. 전세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전세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그대로네?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적어지네? 또는 살아보니까 살기 괜찮네? 또는 괜찮은 대출이 나왔네? 대출이자가 내려갔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계약이 돼 있는 분들은 계약 만기 때 다음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그 차례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중이나 중하단의 단지는 매매 수요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인위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수요를 좀 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퍼질지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 전세 만기가 많이 다가온 시점을 봐야 되는데 역전세가 끝나고 전세 상승이 더 기대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중이나 중하단에 매매 계약이 늘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기 어려웠던 이 퍼짐 효과를 올해 볼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싶어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어느 정도 늘어야지 이게 퍼지든 퍼지진 않든 이게 결정이 날 텐데 아직 이것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신생아 특례 대출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집값 반등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팩트가 아니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금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애매해요. 중간 그 어느 쯤에 거래를 조금 늘리고 사람들을 좀 늘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거랑 합쳐져야 효과가, 제가 말하는 효과는 시장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지 아직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가 좀 해소가 되고 전세 상승이 이어져서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하반기까지의 연결선상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4월, 5월, 6월, 7월이 올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과연 시장이 계속 가면서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시장처럼 잘 가다가 제한적인 수요로 다시 한번 변곡점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추적해서 앞으로도 쭉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